(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발빠르게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미래지향적 스마트 팩토리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인 독일 암베르크의 한 공장. 이 공장은 기존 제조 방식에 IT 시스템을 결합했다. 제조 공정 각 단계마다 제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어 제품 100만 개당 불량품이 11개 정도에 불과한 똑똑한 공장이 되었다. We have highly communicative machines on the shop floor. And then the data have to be exchanged between the IT level and the shop floor level. This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a highly automated level of a factory and a digital enterprise. 이러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한 결과 독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 기업은 전통적인 기계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최근 들어 이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주고 있다. 제품을 생산한 뒤 포장하는 공장 라인에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는데 고객사 규모나 요구사항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해 제공한다. In diese Anlagen bauen wir auf Kundenwunsch MES-Systeme ein,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auch Produktionsabläufe zu planen, Audit-Trails durchzuführen, Produkte zu überwachen, zu planen und zu steuern.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면 유연한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과 동시에 고장 발생, 부품 교체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Der Zylinder hier wird über das iPad erweitert. Mit einem Klick drauf kann ich noch weitere Informationen anzeigen lassen. Das ist der Zylinder, der am Lebenszyklusende ist. Es hat nur noch 9% Verfügbarkeit. Er ist kurz vor Lebenszyklusende, aber es wurde ein Ersatz geplant.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 자동화에 참여하고 있다. 센서, 부품 설계, 공정의 표준화 분야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기업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독일 제조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유레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제품 생산 방식에도 혁신이 일어났다. 이 기업에서는 공동 주문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리 주문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선보였는데 이는 제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겨냥한 것이다. 디자인과 기능, 소재가 차별화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량 생산, 대량 낭비의 시대였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낭비 없는 생산, 가치 있는 소비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재고에 부담 없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한테는 본인의 취향과 가치에 맞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하고요. 공동 주문 시스템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가 미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최소 주문 수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엔 주문량에 맞춰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재고가 없는, 한마디로 낭비되는 자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제품 목록을 확인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세부 내용이 소개된다. 현재 몇 명이 주문했는지, 잔여 수량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하면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생산자에게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은 단기간 내에 이제 주문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주문량 안에서 저희는 그 주문량을 재고 없이 생산해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장점일 것 같고, 소비자에게는 생산 과정을 확인하며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돕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동 주문 시스템은 소비자가 주체가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생산 기회가 제공된 창작자와 제조업체는 700여 곳에 달한다. 재고 없이 주문 제작에 성공한 제품은 2,800여 종. 누적 제품 판매량은 48만 개에 이른다. 생산을 결정하는 힘이 생산자에서 그 고객, 소비자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 한 개의 제품을 가지고 100만 명한테 팔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100만 명한테 각자 맞는 그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지만 살아남는 시대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그 생산의 힘이 소비자한테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소비의 혁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이곳의 연구진들은 커피 찌꺼기로 차세대 고온형 연료 전지인 탄소 연료 전지를 구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이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계속해오고 있다. 우리는 연구진에게 커피 찌꺼기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과연 커피 찌꺼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 조금 전에 한 실험은 커피 찌꺼기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에서 40 정도까지 해서 넓은 범위에서 픽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구성성분인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들의 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통해서 커피 찌꺼기가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무 껍데기나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커피 찌꺼기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연료화시킬 수 있을까? 저희가 이렇게 커피를 결국 마시고 남는 이 커피 찌꺼기를 바로 연료로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화극에 커피 찌꺼기를 올려놓고 반대쪽 환원극에 산소 혹은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산소 혹은 공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산소를 통해서 이 전해질로 산소 이온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연료극에서 연료랑 산소 이온이 만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를 뽑아서 저희는 전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자면 탄소로 구성된 커피 찌꺼기가 산소를 만나 산화되면 고순도의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원리다. 자연 건조한 커피 분말을 에틸렌 글라이콜과 섞어 젤 상태로 만들고 이를 단전지에 올린 후 알루미나 반응기에 넣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 탄소원보다 성능이 120% 향상된 전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기존 탄소연료전지는 단전지, 즉 그 연료전지 구성 성분 위에다가 탄소를 바로 올리는데, 이 경우 탄소 침적, 즉 이 단전지 표면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커피를 사용했을 경우 커피 속에 있는 원소, 수소 같은 원소를 통해서 이런 침적이 일어나는, 이런 열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유레카!
슈퍼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 재료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특수 나노 물질을 첨가해 만들어집니다. 일반 콘크리트와 강도를 비교하면 5배에서 최대 16배가량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은 2배로 늘리고 공사 비용은 더 줄일 수 있죠. 일반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골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슈퍼 콘크리트는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멘트와 마이크로 내지는 나노 사이즈의 재료 그리고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 콘크리트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슈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강섬유가 들어있어 잔해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콘크리트는 얼마의 힘을 견딜 수 있을까요? 빠른 시간에 산산이 부서진 일반 콘크리트. 6배의 힘을 덜 견뎠습니다. 나노 소재를 사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의 한 10배 정도, 최대 10배 정도가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상당히 치밀하기 때문에 외부로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외부로부터 물이라든가 염소 이온이라든가 이산화탄소가 침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상당히 장수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슈퍼 콘크리트로 해안가에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최대한 200년 정도 수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휘어지는 모습에도 큰 차이가 있죠. 슈퍼 콘크리트는 힘을 받아도 균열만 발생한 반면 일반 콘크리트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단번에 뚝 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이런 장점을 인정받으며 2006년엔 과학기술부의 탑브랜드 기술, 2016년 국토교통 R&D 우수성과로 선정됐고 2015년엔 미국 아이오와주 교량 개선 사업에 사용, 한국 기술이 적용된 미국 최초의 교량이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유레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해킹 범죄들 무엇이 있을까요? 범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스마트카, 자율주행차가 떠올라요. 아, 큰일이지.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게 움직인다거나 위험한 장소로 간다면은 이거 굉장히 아찔한 사고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차를 누가 해킹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내가 한강 대로를 탔는데 한강 위였거든요. 네.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네. 좌회전을 하래요. 도로 그 한강 대교 위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야. 아니, 장군 어떻게 혹시 죽으란 얘기야 뭐야? 차에서도 뭐 그런 거 다운받으셨어요? 스마트폰이 문제구나.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스마트카 좀 이런 실험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네. 이제 아까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일반 지금 우리가 쓰는 자동차들도 해킹될 수 있고요. 고급 차를 쓰신다면 더 해킹당할 수 있지만 저는 괜찮은데 큰일 나셨네. 산으로 가시고 바다로 가시고 저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해킹이 너무 노출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새 고급 차일수록 네. 자동차 안에 전자제어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전자제어 장치를 외부에서 해킹을 해서 원격으로 차량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고요. 사실은 자동차 해킹이 가능하다는 건 2010년에 2010년. UC 샌디에고 대학의 연구진이 그 시연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그게 최근에 이슈가 된 건 왜 그러냐면 네. 2010년에 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제 해커들이 또 붕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험에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그러니까
최신 자동차를 놓고 카메라 앞에서 해킹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갑자기 뭐 원격으로 문이 막 잠기더니 라디오가 켜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워셔액이 계속 영상으로 나와서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핸들이라든가 액셀레이터 브레이크까지도 마음대로 조작하는 시연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차량 140만 대가 리콜이 됩니다. 리콜하죠, 그거는. 무서운데. 그래서 해킹으로 인해서 차량이 리콜된 것이 이번이 그 최초의 사례였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해킹팀이 테슬라 차량을 실제로 해킹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요새는 사실은 해커들이 더 이상 자동차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보이고요. 다행이네요. 요새는 이제 비행기 다행이라니요. 다행이 아니네. 비행기를요? 비행기도 다 우리 비행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이렇게 영화도 보고 밖에 고도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IFE라고 해서 In-Flight Entertainment System이라고 합니다. 요걸 해킹해서 뭐 남은 거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작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조종석까지 들어가서 비행기를 마음대로 제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이번에는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과 세계적인 IT 기업의 공동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만나 성사된 놀라운 프로젝트를 만나볼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초소형 우주선 1000대를 쏘아 올리는 스타샷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놀라운 이유는 비행 시간입니다.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날아가면 3만 년이 걸리는 비행 시간을 20년으로 줄여 지구에 전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빠른 우주 탐사를 위해 20g의 초소형 우주선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죠. 세계 최대의 검색 서비스 기업 역시 미래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수장인 앤드류 콘레드에 따르면 나노 입자가 담긴 알약을 삼켜 암세포를 탐지할 수 있는 세상도 멀지 않았다네요.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초소형 경쟁은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겁니다. IT와 의학, 우주과학은 물론 군사 분야의 초소형 무기 개발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예정이죠. 미군의 이 새로운 비밀 병기는 무게가 18g에 불과한 초소형 드론입니다. 성인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로 적진에 침투해 정찰 비행을 할 수 있죠. 미니 드론들은 사람이 직접 정찰하기 힘든 장소나 위험 지역을 살피는 데 적격입니다. 자동차의 크기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가방에 쏙 넣어 다닐 수 있는 15인치 노트북 크기의 전기 자동차가 등장했죠. 스케이트보드처럼 올라타면 자동으로 전진합니다. 인쇄하고자 하는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소형 프린터는 물론 스티커처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폭발물 감지 센서 등 작지만 믿음직스러운 기술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초소형 기술의 산물이죠. 그렇다면 초소형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은 재료로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소형 기술. 이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보다 실용적이죠. 또 작아질수록 한 단계 도약한 기술의 진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2015년 세계 지식자산권 기구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끌 3대 기술로 3D 프린팅 기술과 로봇 기술, 그리고 나노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초소형 기술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노 기술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적 원천 기술입니다. 2013년 세계 나노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달러. 나노 기술의 산업적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증대돼 2020년엔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죠. 유레카! 과거에서 온 첫 번째 발명품, 해시계 앙부19입니다. 1434년 세종 16년 종묘 앞에 커다란 가마솥이 설치됩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과학자였던 장영실, 이천 등의 손에서 탄생한 앙부19였죠. 자, 여러분들 앙부19는 하늘을 바라보는 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솥뚜껑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해시계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영침이라고 이런 그림자를 나타내는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북극성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부19 속 세로로 그어진 선은 해가 떠 있을 때의 시각인 묘시, 진시, 사시 등 7개로 나뉘며 그 사이마다 15분 간격씩 8개의 선을 표시해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죠.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냅니다. 총 13개의 선으로 나누어진 절기선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해 제일 윗줄은 동지, 아랫줄은 하지로 기준 잡아 왼쪽은 여름에서 겨울로, 오른쪽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의 절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앙부19의 그림자가 어떻게 비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앙부19에 비추는 걸 보려면 좀 빛을 비춰주실 분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불꽃 같은 남자 톡톡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이쪽에다가 불을 좀 같이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불을 좀 끄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계절은 날씨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태양의 고도 역시 달라지죠.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땐 하지, 반대로 낮을 때는 동지라 하는데요. 그림자의 길이는 태양이 높게 솟을수록 짧아지고 낮게 뜰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가로선에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보면 절기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하루 중에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쭉 가서 서쪽으로 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로선이 바로 시각선입니다. 시각선. 그래서 예를 들어 낮 12시면은 정확하게 그림자가 북쪽을 가리키게 되고요. 낮 12시가 지나가면 오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네요.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서 절기와 시각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미래 식량인 배양육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는 한 벤처 기업을 찾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배양육. 배양육이란 가축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인공고기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1931년 펴낸 수필집 50년 뒤의 세계를 통해 배양육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그리고 2013년 네덜란드에서 배양육 개발에 성공. 글로벌 식품 산업계가 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배양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육은 도축을 하지 않아 윤리적이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 육류입니다. 미래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죠. 배양육의 가장 큰 장점은 공장식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양육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까요? 먼저
동물의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영양분이 풍부한 배양액에 넣고 성장시킵니다. 이때 실제 근육처럼 조직의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전기 자극을 가하면 세포가 뭉쳐지며 근섬유로 성장하죠. 이를 겹겹이 쌓아 실제 고기 같은 배양육이 만들어집니다.